운동인데 절대로 나는 혼자 하는 운동을 하지 않을 거야. 어울려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시면 무조건 이거는 지키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뭐 무조건 테니스 치고 골프 치라는 얘기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혼자 하는 운동도 여럿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사인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상담과 코칭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권수영입니다. 좋은 사람인지 피해야 할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사람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정말 너무 딱 좋은 연관된 주제로 책을 쓴 철학자가 있어요. 꽤 오래된 철학책인데 독일의 철학자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60년대 중반에 나온 책인데 정말 평생 내가 철학책 한 권만 읽어야겠다라고 하면 제가 아주 강추하는 책이 바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인데요. 책 제목도 심플하죠. 나와 너.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래요. 그것이라고 그러면 뭐 영어로 하면 it예요. 보통 우리가 사물을 얘기할 때 it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관계가 나와 너가 당연한 것 같은데 나와 그것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때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실제로 내가 평가받는 대상처럼 여겨질 때 이거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를 많이 맺을 것 같으세요?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많이 맺을 것 같으세요? 나와 그것의 관계를 훨씬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늘 인정받고 좋은 평가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진짜 나를 살짝 좀 포장해야 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갈 때 뭐 아니 반바지 입고 뭐 그냥 뭐 편한 복장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남들 시선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 점잖게 입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융 같은 분석 심리학자는 이걸 이제 페르소나, 이게 이제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마스크란 뜻이면. 그러니까 이걸 쓰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많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야 돼요. 되게 편안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면을 막 너무 많이 써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가 되면 이거는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존재가 점점점 작아지고 진짜 나는 무조건 숨겨야 되고 가공해야 되고 가면을 많이 써야 되는 대상이라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한테는 왠지 모르게 피곤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애써서 나를 가공해야 되고 나를 꾸며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엄청난 가면을 써야만 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내 진짜 존재, 내 민낯의 모습은 내가 점점점 그 사람 앞에 꺼내놓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족을 만나면 어떻죠? 우리가 가면을 좀 내려놔도 되잖아요. 집에 가면 뭐 정장 입고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안함, 내 존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무조건 좋은 사람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피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피곤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DMZ가 있어야 돼. DMZ가 뭐냐면 비무장지대잖아요. 아니 우리가 막 싸운다고요? 우리가요 때로는 판단을 빠르게 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좀 건강한 거리두기라는 게 뭐냐면 물리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너 절로 좀 떨어져 있어 이게 아니고 내 주장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난 이런 생각 갖고 있어. 내 느낌이 이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거리두기가 안 되면 DMZ가 없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결국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이 같아요. 근데 점점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DMZ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꺼낼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얘기할 수가 없어.
상대방이 다 시키고 너도 좋지? 그런 거 있는데 나도 좋아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러면 점점점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요즘에요. 요즘에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고요 심리적 조종을 당한다. 소위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내 진짜 모습, 내 진짜 속생각, 감정을 꺼내놔도 되는 공간이 있는 사람. 그래도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무조건 찾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내 옆에 두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최근에요, 제가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출판사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써달라 이런 요청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로 최근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어른 김장하였습니다.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대에 정말 곁에 두고 싶은, 내가 정말 조언을 듣고 싶은 그런 어른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은 많죠. 근데 어른이 없는 시대. 이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대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20대 아들이랑 군대 간 아들이랑 아주 우연찮게 편지 교환을 하게 되고, 그 편지 교환한 것으로 이제 책을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 살아있기만 해도 다행이다. 보통 이제 아들은 살아있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우리 골프 애호가들이 드라이버 샷과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의 속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아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는 게 무섭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이제 20대 아들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어른이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답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답을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어른 되기가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 그럴까? 어른이라는 것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아닌 것 같더라고. 저는 반대인 것 같아. 그 어른 김장하에 나오는 그 김장하 어르신은 거의 대답을 안 해. 뭐 물어봐도 답을 안 해. 그분 인터뷰 따기가 진짜 어려웠다고. 그거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분은요, 대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어른은 정답을 내가 알아도 상대방께 함께 풀어가려고 하고,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교수가 돼가지고요. 농담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선배 교수님들이. 그 교수들도 직급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 교수 같지만 뭐 조교수, 한 5년 지나면 조교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일정 정도 지나면 부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수가 된다면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정교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담을 하시는데, 조교수 때는 교수님들이 다 지가 모르는 걸 가르친대. 아는 척 해야 되니까 나는 다 알아. 세상의 모든 질문 다 답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거죠. 한 5년이 지나서 부교수쯤 되면 조금 이제 정신 차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친대. 저같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정교수가 되면 어떨까요?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대. 다 까먹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제일 신뢰를 줄까? 전 정교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몰라도 막 아는 척하고 막,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막 이렇게 정답을 강요하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어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른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질문에 관심을 보이고 궁금해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어떤 탐색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어른을 꼭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꼭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고민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함께 풀어가려고 나에게 궁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꼭 뭐 연세가 드신 분이 아니라도 괜찮겠죠. 그런 뭐 어른 같은 그런 멘토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할 사람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친한 친구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갑자기 이렇게 안 만나고 절교하고 이러기가 좀 어렵대. 근데 말이 거칠어.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가 아닌데도 친구가 막 갑질에 가까운 그 악담을 막 한다는 거예요. 또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막 어떨 때는 야, 너 같은 인간은 뭐 쓰레기야. 뭐 이런 어떤 심한 어떤 욕설에 가까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저 친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진짜 잘못 산 걸까?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하는 책, 여러분 뭐 아마 읽으셨을 책일 수도 있을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팔았는지 몰라요. 정말 아주 그야말로 밀리언셀러였는데, 사실은 그 책이요,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이렇게 풀어 쓴 책이에요. 아들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제 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제 분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날 평가하는 것, 제가 아까 나와 그것에 나를 마치 부정적인 평가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제 분야가 뭐냐면 그 평가는 그 사람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제라는 거예요. 내 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를 가꾸고 제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갈까는 내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평가를 했다고 내가 막 흔들 수밖에 없지.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평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뭐 쓰레기로 보든 뭐로 보든 그건 그 사람의 그냥 과제인 거예요. 나를 조금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건 내 바람일 뿐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나는 그냥 저 사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친구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과제를 분리해서 혹시 친구가 나를 뭐 떠나거나 뭐 미워하더라도 내가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과제를 분리하는 스텝을 밟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는 날 쓰레기라고 판단하는구나. 몰랐네. 그게 소위 네 과제였네. 네 과제는 거기까지네. 이렇게 내가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 판단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내가 바꾸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네 판단과 실제 나는 굉장히 달라. 내가 그걸 꼭 얘기하고 싶어. 네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과제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이 나를 쓰레기라고 본다고 해서 내가 정말 쓰레기로 전락하기보다는 어떡하냐. 아유, 좀 안타깝네. 그 친구가 나를 좀 좋게 봤으면 좋았을 걸. 예. 근데 그게 안 돼서 내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내가 막 억지로 막 매달리면서 평가를 바꿔달라고 한다고 실제로 그 평가가 바꿔질지 안 바꿔질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과제를 분리하는 과정을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더라도 여러분한테 이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분리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나를 가꾸면서 살아가시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들러가 얘기하는 과제 분리는 참 우리 현대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해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후에 시간은 많지만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그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놀아줄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죠. 다들 바쁘고 나만 한가해.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혼자밖에 없네. 나랑 전화한 사람이 없네. 소위 이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뇌 사진을 찍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갖고 MRI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MRI를 찍어보면 우리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엄청난 어떤 신체적인 외상을 경험해요. 그럼 엄청나게 이제 통증을 심하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증을 느끼는 그 뇌사진과 내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껴서 사람들이 다 바쁜데 나만 한가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고립감의 뇌사진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고통의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루에 전화를 꽤 많이 받습니다. 뭐 그렇겠죠. 저 아직까지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히. 언젠가는 하루에 한 통도 전화가 안 올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곧 60인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 뭐 교수는 65세까지 정년이니까 조금 더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전화 한 통도 안 올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관계의 양을 가지고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관계를 내가 100사람과 맺었다 그러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양은 별로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는 진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내가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전화 걸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 양이 아니라 관계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이제 아들과 편지 교환한 거로 이제 책을 썼을 때, 뭐 20대 아들이니까 당연히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양보다 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저기 뭐 잠실 어디였던 것 같아요. 큰 뷔페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뷔페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거기 가면 막 오만 음식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날 잡아가지고 뭐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그죠? 그럴 때 뷔페 식당에 가는 게 정말 엄청난 경사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며칠 굶습니다. 최소한 뭐 저녁에 가면 점심은 굶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최대한 많이 먹습니다. 막 모든 음식을 다 먹을 거야. 마지막 그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내가 쓰러질 거야.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막 배 아파갖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러는 분 계신가요? 지금 뷔페 레스토랑에 가서 그렇게 잡수시는 분은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이제 알았던 거예요. 양보다 질이라는 걸. 아니, 양이 뭐 이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음식 뭐 못 먹은 사람처럼. 나는 가서 딱 먹고 싶으면 골라 먹을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 양에 너무 치우치면 고립감에 쉽게 빠져요. 그렇게 많이 전화 걸던 인간이 이제 한 번도 전화를 한 거네?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는 질을 선택할 거야. 나는 한두 명이라도 정말 깊이 만날 거야. 나 이제 양은 안 중요해.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양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에 막 저장 엄청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좋아요 몇 번 누르고 이거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노후에 아마 어려움을 좀 경감시키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추천하는 취미 활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노인들에게 제일 많이 권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신체가 노화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천천히 슬로우 노화를 우리가 원하는 젊은 분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연세가 드실수록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꼭 신경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취미 활동이나 어떤 활동을 권하냐면 무조건 신체도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되는 아니 이왕이면 일거양득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권하는 운동입니다. 그죠? 운동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인데 절대로 나는 혼자 하는 운동은 하지 않을 거야. 어울려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연세 드시면 무조건 이거는 지키셔야 돼. 아니 그러면 뭐 무조건 뭐 테니스 치고 뭐 골프 치라는 얘기네?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혼자 하는 운동도 여럿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혼자 탈 수도 있지만 자녀랑 탈 수 있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랑 탈 수도 있잖아. 그죠?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할 때 이제 가족이서 함께하는 어떤 신체 운동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분에게 무조건 권했던 게 있어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배드민턴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바로 집 앞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누가 만든 거지? 봤더니 구가 만든 거더라고요. 구청에서 그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가잖아요. 뭐 가족이요. 어떤 애는 뭐 정말 뭐 대여섯 살밖에 안 되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 할 거 없습니다. 가족이 무조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이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뭐가 좋아지냐면, 뭐, 폐활량도 좋아지고, 뭐, 운동에 뭐 근육도 좀 생기고 그러시겠지. 그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내가 함께 하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신다. 사회적 고립감을 낮추는데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꼭 함께 하는 운동을 찾아보시라 꼭 권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얘기도 가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대주교, 이탈리아의 4세기 때 활동했던 대주교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인간들이요, 제발 춤을 배워라. 신학자가, 대주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이 그대들과 더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천사와 할 수 있는 운동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춤을 통해서 마치 하늘을,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요, 춤은요, 천국에서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춤을 배우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춤도요, 이게 젊은 분들이 추는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꺾기춤 추고 뭐 이거 별로 중요해. 남들에게 보여주는 춤이니까. 어떤 춤을 추셔야 되냐면 노후에는 상대방과 함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춤을 배우셔야 돼요. 뭐 손잡고 뭐 이렇게 폭텐스도 괜찮고요. 내가 뭐 배우자와 함께 춤을 배운다. 너무 좋은 거죠. 이 춤이 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뭐 여러분이 아실 만한 루터나 깔벤 같은 종교 개혁자에게도 영향을 미친 유명한 신학자인데 춤 얘기를 했을까요? 이 춤이요 신체 운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뇌 운동을 시켜요. 우리가 이제 춤을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스텝을 익혀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순서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럼 좌뇌를 씁니다. 근데 춤은 어떻게 춰야 되냐면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면서 예술처럼 춰야 돼요. 이때는 우뇌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좌뇌는 뭐 수학자의 뇌고 우뇌는 뭐 예술가의 뇌라고 하잖아요. 이거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예, 그런 어떤 활동이 많지 않습니다. 춤을 무조건 한번 배워보시는데 요즘에 너무 좋은 게 뭐 교습소 안 가도 돼. 유튜브 보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요. 예, 저도 지금 이제 영구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영구년에 내가 춤을 혼자 익혀서 아내와 함께 추는 춤이에요. 그게 뭐 6박자, 지루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스텝들 좀 익히고 그러면 아내 손잡고 아내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함께함의 의식이 강화되는 춤은 무조건 배우시라. 그 다음에 함께 추시라. 그러니까 제가 해외 가면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가끔 유럽이나 미국 가면요 공원에 있잖아요. 머리가 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 우리가 따지면 이제 뭐 치킨 시켜 먹는 그 돗자리 있잖아요. 돗자리를 한 2개, 3개 펴놓고 거기서 춤을 춰요. 공원에서. 그 남들 보라고 추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너무 공기도 좋고 이제 따뜻한 봄날에 우리들이 손을 잡고 온기를 느끼는 어떤 그런 함께함의 의식을 즐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너무 좋은 노후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새끼 다 안 드시는 분도 요즘에 많이 계시지만 먹지 않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아까 제가 연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연구원 때 꼭 하라 해 저보고 음식을 배우래요. 조리사 자격증을 따래. 요즘에 TV 틀면 조리사 자격증 따는 분이 많. 한식도 좀 배우고 말이지. 응? 이태리식 좋아하니까 이태리식 조리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래요. 그런 거 하시면 피곤해.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그건 하지 마시고 무조건 자기만 할 수 있는 특식 요리를 하나 개발하시는 거지. 특식 요리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자녀에게도 뭐 배우자에게도 때로는 이제 가까운 사람을 초청해서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만 하는 거죠. 초대되는 친구들에게는 각자 음식 하나 싸와. 그런 다음에 내가 메인 디시는 내가 준비할게. 뭐 이런 거죠. 제 특식 요리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는 유학 시절에 일식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 일식집에서 이제 뭐 일식 하는 게 아니고 일식을 딜리버리하는 배달원을 했습니다. 자기 차로 배달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일식 셰프님이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기를 너무 맛있게 마는 거예요. 막기가 이제 그 핸드롤이잖아요. 그 롤, 라이스 롤. 너무 이제 스시 말고 이제 그 롤을 너무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보스턴 지역에 있었는데 보스턴 막기, 뭐 스파이시 튜나 막기,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 비법을 안 알려줘. 요 소스 만드는 거 안 알려줘. 그냥 내가 막 엄청 졸르고 막 그냥 재롱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안 했어. 그래갖고 지금도 보스턴 막기. 굉장히 좀 심심한 맛이 나는데 마요네즈 베이스로 스파이시 튜나 막기는 이제 매운 막기인데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너무 맛이 괜찮고 뭐 김에 쌀 수도 있고요 뭐 인사이드 아웃 롤도 좀 이렇게 뭐 조금만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지더라고. 그게 힘들어? 그러면 유부를 사다 유부에다 이렇게 넣어서 해도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 한번 제가 평소에 음식 잘 못한다고 맨날 구사해 먹는 사람인데 가끔 이제 식구들이 자녀들도 아빠 그거 해달라고 그래. 그럼 그냥 그거는 이제 막 준비하니까 더 힘들어. 막 온 가족이 준비해야 되는데 하지만 제가 이제 원래 이쁘게 만들어서 그 소스를 이제 몰래 혼자 만드는 거죠. 특식이니까. 여러분도 특식 요리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노후에 많은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어떤 활동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멘탈에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니까 꼭 한번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뭐 연구도 하고 제가 뭐 책도 뭐 몇 권 쓰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책을 하나 이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50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뭐 청소년기도 우리가 지내왔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년기를 지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생각하면 이제는 양이 굉장히 줄고 나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전화 건 사람도 줄어든다. 이게 위기처럼 느끼실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차원이 달라지는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런 차원의 관계를 맺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돈 벌기가 바빴어. 성과를 내기가 바빴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업그레이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관계를 하셔야 되냐면 굉장히 의미가 꽉 차 있는, 이제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연결, 나와 어떤 좀 더 큰 세계와의 연결을 꿈꾸시면서 관계에 맺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권하는 게 뭐냐면 자원봉사입니다. 지금도 이미 젊었을 때부터 자원봉사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훌륭하세요. 칭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자원봉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영위하기도 너무 힘든데 그냥 나중에 해야지 밀어놓으셨죠. 자, 이때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인간관계를 꿈꾸시면 무조건 자원봉사를 하셔야 돼요. 자원봉사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반려동물 좋아하세요? 그러면 유기견 돌봄 센터에 가서 그 자원봉사 하시면 돼요. 찾으면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무조건 다양한 세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가시잖아요. 20대도 있어요. 가끔 일찍 그냥 이렇게 의미 있는 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30대도 만날 수 있고요.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도 만날 수 있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젊어서 타기가 좀 어려운 인간관계입니다. 그걸 꼭 놓치지 말고 하시라. 예전에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분이 사실은 수용소에 있었던 분이에요. 포로 수용소에서 있던 사람들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행복감을 잃지 않고 결국 생존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작은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무조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데 자원봉사만큼 좋은 건 없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내가 뭐 원튼 원치 않든 막 엔돌핀도 나오고요. 옥시토신이 막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노후의 최고의 의미치료 자원봉사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저 지금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소소한 접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베이터 타면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게 말 걸기 쉽지 않죠. 그죠? 관계를 맺는 데에게 말 자체가 안 돼. 그죠? 그런 걸 늘리셔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소소한 접촉을 귀하게 여기시라. 자주 만나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한두 마디라도 대화를 나눠보시라. 은행에 가시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한참 전이에요. 90년대 중반에 한참 IMF 막 터졌을 때인데 제가 미국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유학 시절에. 시골에 갔더니 그 시골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경찰서가 없대. 그거 무슨 얘기예요? 범죄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범죄를 제로. 야, 시골도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죠? 대단히 자랑할 만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ATM 머신이 없대요. 그게 왜 자랑인가 생각했어요. 은행 ATM 머신이 없대. 그거 어떡하지? 귀찮게 은행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은행을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요일은 진짜 대박이야. 엄청 바글바글한 거예요. 저 구석에 봤더니 막 베이글 굽고 난리 났어. 아침을 다 거기서 먹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요, 정말 많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온정을 나누는 어떤 시간을 보내더라. 우리가 은행 가면 그냥 업무 보고 오는 장소라고 생각하지, 그죠? 하나 예를 제가 든 겁니다. 내가 일상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예전과 좀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노후의 우리의 어떤 기회로서의 인간관계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규칙적으로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를 만난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이웃과 만나서 식사를 한다.
뭐 짜장면을 사 먹어도 되고,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끝나고 뭐 칼국수를 먹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왜 잊혀진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직장 생활 때 만났던 동료들, 그런 분들과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뭐 식사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규칙적인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 예전에는 만나자 내가 전화 올게 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막 그냥 관계를 누가 나한테 걸어오기만 기다리지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 노후에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관계를 맺으시면서 무조건 신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한 그런 노후를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좋은 사람은 뭐 대부분들이 뭐 나를 좀 좋게 평가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좀 긍정 평가하는 뭐 상급자, 뭐 학교 같으면 뭐 교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해 주시면 뭐 좋은 사람인 거지 뭐, 그죠? 사회생활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내가 그냥 아무 짓 안 해도 나 그냥 기쁘게 해줘. 뭐 개그 코드도 맞아. 뭐 좋은 친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좋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게요. 좋은 사람이는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보여줘도 불안이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친 여친 관계를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내가 막 화장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살짝 부끄러운 거를 살짝 노출해도 괜찮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 그래요? 너 방귀 텄니? 뭐 어떤 분은 뭐 너 뭐 뽀뽀했니? 이런 거 여쭤본 분도 있지만 방귀 뀌는 일은 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지만 방귀를 꿔도 귀엽다 그러고 막 이런 단계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친밀한 사람입니다. 친밀한 사람은 뭐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엄청나게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사람 나를 좀 잘 평가해야 될 텐데 이런 불안이 있으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친밀한 사람도 아니에요. 친밀한 사람은 어떤 그런 평가에 대한 불안이 최소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노하우가 뭘까? 많은 경우에는 민낯을 보면 실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잘못 고르신 겁니다.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농담 삼아 신혼여행 갔다 와고 바로 그냥 뭐 이혼했다는 둥, 뭐 농담이겠죠. 왜 물어봤더니 아니 누군지 못 알아보겠더라고. 화장을 지우니까 누군지. 아니 그동안 화장한 게 아니어서 거의 분장이었어. 아니 그러면 민낯의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배우자로 골라서는 안 되겠죠, 그죠? 노하우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이 빠른 사람보다 궁금증을 가진 사람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무조건 하나의 어떤 비법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게 경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청. 우리 상담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여러분도 가끔 쓰시죠. 경청이란 말. 제가 오늘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꽤 오래됐어요. 그때만 해도 막 핸드폰을 막 찾고 이런 게 좀 불편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보이는 라디오에서 제가 이제 실시간 문제를 냈어요. 경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저 들어봤대. 경자가 무슨 경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아맞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공경할 경자예요. 공경하면서 듣는다. 유교 경제다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 공경하면서 듣는다. 어떤 분은 가볍게 듣는다. 가벼울 경자래. 그 좀 놀랄 경자도 있더라고. 놀라면서 듣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경청은 기울일 경입니다. 여러분 경사라는 말 아시죠? 거기에 같이 쓰이는 기울어지는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앞으로 기울어지는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앞으로 기울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 될까요? 뭐 물리적으로 내 몸의 상태를 물론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경청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판단이 없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뒤로 자빠져요. 진짜 판단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로 자빠집니다. 팔짱 끼고. 이게 봐봐. 내가 평가해 줄게. 이거의 반대가 경청이에요. 경청을 많이 하실 때 상대방은 여러분을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어떤 분과 오랫동안 사귀거나 사셨다면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앞으로 기울어지는지 뒤로 자빠지는지.
예.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에이 또 무슨 소리야 뒤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건 이제 벌써부터 내가 예전에는 상대방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학습자의 모드였다면 이미 이제는 평가자의 모드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자의 모드로 바뀌고 있다는 것,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끔 대학가를 가게 되잖아요. 전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가에 가면 정말 이마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 별로 없지만 젊은 분들은 경청의 자세를 가집니다. 진짜 하면서 상대방과 내가 거의 머리를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경청의 모드인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모드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떤 걸 연습하시냐면 남의 얘기를 듣는데 빨려 들어가듯이 그 사람 이야기 속에 내가 판단을 조금이라도 하면 끊게 돼 있어요. 잠깐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한번 상대방의 얘기를 한번 경청해 보시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조심해야 할 말도 있을까요? 심리학을 또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팩트란 말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팩트 체크라는 게 모든 뉴스 코너마다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팩트를 다양하게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그 뉴스에서 팩트를 얘기한다고 해도 여전히 거기에 해석이 살짝 가미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팩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는 어떤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이건 평가가 뭐 객관적인 평가 그건 없어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과 얘기할 때 있잖아요. 꼭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팩트는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하냐면 판단을 해요. 상대방을. 팩트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방귀 튄다는 얘기 했는데 연애할 때는 방귀 뀌면 막 뭐 소화 잘 돼서 막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러다가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한참을 사시니까 이제 방귀를 뀌면 더러워 죽겠다 그러고 뭐 아유 차라리 똥을 싸라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알아? 응? 응? 팩트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다 그래. 그게 팩트야.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팩트라는 거 믿지 않거든요. 팩트는 결국은 주관적인 자기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과정을 내가 팩트라고 내가 포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객관적인 뭐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상대방과 평가하는 일 주의하시라.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실험이 몇 개 있어요. 카나다 연구자로 제가 기억하는데 카나다 연구자들이 자타공인 행복한 부부를 연구합니다. 이건 좀 너무 행복해. 본인도 행복해하고 남들이 보도 저 사람들은 인고 부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와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나를 훨씬 더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행복한 부부에게는 mutual delusion이라는 말, 상호 환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굉장히 좋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런 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rose-colored glass effect라고 했어. 그러니까 장밋빛, 장밋빛 글래스 효과래. 그러니까 여기 핑크빛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결혼한 다음에 얼마 안 기간 동안 핑크빛이다 나중에는 다 이제 뭐 회색빛으로 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행복한 부부는 굉장히 오래 가는 거지. 끝까지 우리 남편이 최고. 우리 남편은 그래도 뭐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매력이 있고 우리 아내도 정말 심지가 깊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그거보다 배우자가 더 환상적으로 생각을 하더라.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팩트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라고 우리가 포장하는 거지,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저랑 비슷한 일을 하셨던 미국의 유명한 가족 상담 학자인데 이분이 뭐로 유명해졌냐면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알아맞히는 거야. 심지어는 불행한 부부는 몇 년이 있다가 이혼할지도 몰라. 5년 있다 이혼할 비율이 막 90%가 올라가. 이 사람 뭐야? 뭐 점쟁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분이 나중에 자기 노하우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대화하는 걸 한 반나절, 한나절 정도 그냥 관찰해요. 예, 몰래카메라 갖다 찍어갖고. 근데 그 대화에서, 대화를 보면 딱 안다고. 행복한 부부랑 안 행복한 부부를. 이분이 행복한 부부라고 하면 그분이 정말 뭐 엄청나게 행복도가 높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한 부부라고 자타공인. 예, 아까 얘기한 인고 부부 거예요.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라고 했더니 5대1의 법칙.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이제 평가하는 말들을 하는데, 칭찬하고 감사해야 하는 긍정평가가 좀 부정평가하는 거. 당신은 좀 더러워. 왜 모욕을 안 해? 뭐 왜 쓰레기 안 버렸어? 라고 지적하는 거에 5배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적질도 하더래요. 잔소리도 하더래. 근데 거기에 비해서 칭찬과 감사하는 게 몇 배로 많다고요? 5배로 많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불행한 부분은 어떻게 맞췄냐고요? 1대1 정도더래. 예, 지적과 칭찬이 한 동수. 이러면 문제 있는데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몇 년 안에 뭐 90%가 이혼하더라. 뭐 이렇게 이분이 맞췄다는 거죠. 예. 가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1대1이 아니라 0대5. 지적질은 뭐 5배로 많이 하고 칭찬은 전혀 하지 않는. 예. 그래도 이혼 안 한 거 보면 우리는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거의 행정적으로는 아마 법적으로는 결혼을 유지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행복도로 얘기하면 심리적인 이혼을 별거를 하고 계실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조건 그런 말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좋은 사람과 친근감을 계속 느끼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제3자를 얘기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셔야 돼. 제3자와의 어떤 욕구에서 이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그걸 예를 들면 상담에서 철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에 제3자가 등장하잖아요. 절대 그 사람으로 화제를 옮기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성과 상담을 해요. 근데 여성이 자꾸 남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남편을 옮겨가요. 그 남편한테 자꾸 물어보고 말이죠. 그 어떨 땐 남편 편도 들어. 남편이 꼭 그런 걸까요? 뭐 남편이 이런 생각 가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아니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상담받았는데 갑자기 내가 남편 얘기를 먼저 하긴 했지만 남편으로 화제가 옮겨가고 남편 편도 들은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담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제3자를 얘기하잖아요. 어떨 땐 제3자를 같이 욕하면 또 친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조건 그 제3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제3자가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래볼까요? 부모님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야 니네 부모는 왜 그러냐? 부모님 진짜 이상하네 라고 하면 나중에 사이가 벌어져. 아니 뭐 우리 부모를 네가 언제 봤다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 부모를 욕을 하니? 아니 난 지 편 들어준 건데 이상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3자로 가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부터 사랑받고 싶은데 내 친구가 아직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아서 속으로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굉장히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알 것 같아. 네가 어떤 마음인지. 절대로 화제를 딴 사람으로 옮겨가지 않고 나와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친근감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제3자로 넘어가서 뭐 편든답시고 함께 그 사람을 공격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지속하는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심리상담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심리상담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리상담사도요, 내담자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에게 무조건 요구되는 기본 스킬 2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아셔도 여러분도 한번 응해 보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수용이고, 2번째는 적극적 경청이에요. 자, 무조건적인 수용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받아들인다, acceptance 이런 말인데 이건 이제 좀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미러링에 가까운 태도예요. 미러링은 뭐냐면 미러 아시죠? 거울에다가 ing 붙인 거네요. 거울 되어주기란 뜻이에요. 반영하기 이렇게 번역하는데 흔히 이제 상담 전문가들은 거울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만 얘기하면 거울처럼 비춰주라는 거야. 토를 달지 말라는 거야.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대부분이 그런데 토를 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고 그래.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러링에 가까운 태도를 가지시라. 그게 바로 수용이에요. 무조건적인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 감정을 상대방이 드러내요. 판단은 무조건 살짝 중지하셔야 돼요. 아닌데 어차피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하지 않고 꾹 참고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미러링의 시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연습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취준생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취업 못하잖아. 난 내가 생각해도 정말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나를 정말 몇 년째니 벌써 내가. 다들 나를 한심한다고 여길 거야. 우리 부모님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반댈세.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야, 취업 못하니 너 하나냐? 이게 시대의 어떤 아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합니다. 취업 못할 수도 있지. 왜 그런 생각해?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무조건적인 수용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한번 물어보신다면 뭐 그렇구나 대화법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몰랐어. 그런 얘기 나한테 해줘서 고마워. 이게요, 무조건적인 수용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내 속 얘기를 해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는, 이 친구구나, 라고 아마 느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다들 반대로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어렵게 부모님한테 꺼냈다 그래보세요. 그럼 부모님 뭐라 그럴까요? 너 왜 그런 생각해? 너 그게 잘못된 거야. 약해 빠져갖고 말이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토달고 미러링이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 미러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눈곱이 꼈다고 얘기하지 너 더럽게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울처럼 상대방을 그대로 비춰주는 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이건 무조건 친밀감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 상담사가 쓰는 첫 번째 기술. 두 번째는 적극적 경청인데 뭐 적극적 경청의 반대는 소극적 경청이겠죠. 근데 왜 active listening, 적극적 경청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한 것만 듣는 것, 이건 소극적 경청이에요. 이 사람 말 안 하면 너무 못 듣는 거지 뭐. 그런데 적극적 경청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은, 숨겨져 있는 특히 감정까지 내가 궁금해하고 탐색하려는 경청. 이게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때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극적 경청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가능해집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나를 막 쓰레기처럼 여기는 데는 어쩌면 정말 내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를 보면 네 자존감이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것만 같아. 실제로 어떤지 좀 얘기해 볼래? 요거 뭐예요? 적극적 경청에 해당합니다. 내가 감정 얘기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쓰레기 같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내가 너무 자신이 없고 막 무섭기까지 해요. 공포감까지 느껴요. 이런 감정까지 내려가서 느낄 수 있다. 이런 건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스킬을 가진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뭐 우리가 뭐 훈련받는 상담자처럼 아니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용, 미러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도 내가 헤아리려고 궁금해하면서 공감하려고 애써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급발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임상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임상 훈련을 받으면 이제 따고 싶은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따고 싶은 자격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LS라고 하는 건데 Licensed Social Worker. 그러니까 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 뭐 임상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MFT가 있어요. Marriage Family Therapist. 그러니까 제가 이제 LS나 MFT 분들과 이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훈련도 받고.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이제 재밌게 문장을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LS와 MFT의 법칙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LS를 Low Self-Esteem, 낮은 자존감. MFT를 뭐로 바꿨냐면 Makes Friction and Trouble.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되게 막 뭐 재미삼아 만들어냈겠죠, 임상가들이. 이게 뭐냐면 이제 조직이나 단체에서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급발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갖고 다른 사람과 마찰을 일으켜요. 프릭션을 일으켜요. 그래서 남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 트러블 메이커야. 저 친구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쯔쯔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격이 막 과격하고 막 한승질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못하는 low self-esteem의 사람이다. 이런 어떤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급발진에 대해서 이제 분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참 많이 하고 다녔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제 이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왜 뭐 한국인은 뚜껑이 자주 열릴까 뭐 이런 강의였는데 그때 제가 주전자 비유를 들었어요. 주전자. 주전자에다 물을 끓입니다. 근데 주전자가 뚜껑이 들썩들썩 하다가 어느 순간 가면 뚜껑이 확 열릴 수가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일까요? 100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참아냈어요. 근데 뚜껑이 갑자기 열린다는 거는 급발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내면에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면은 뭘까요? 내면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임계점까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 공격이나 비난이나 비판을 받아서 내 자존감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만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참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만 좀 하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뚜껑 열리는 급발진하는 직원이 있대요. 제가 이제 가끔 기업에서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팀장님한테 그분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아니래. 옛날에는 유순했대요. 일을 좀 못해서 그렇지. 그럼 이상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견뎠던 거죠. 비난하고 뭐 비교당하고 뭐 아이고 좀 제대로 하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뎠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왠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저랑 같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처절한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고 존재감은 바닥을 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의 석상에서 막 또 지적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이제는 못 참겠어. 뚜껑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 그 주전자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존감이 점점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뚜껑을 여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급발진을 한 사람이면 이 주전자 뚜껑에 휘말리지 말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화를 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뚜껑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뚜껑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존재감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겠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다 생각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소리를 질렀어.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행동까지 막 했어. 그러면 알아차리셔야 되겠죠. 이게 시그널인 거죠. 아까 얘기한 뚜껑인 거지. 뚜껑이 열린 이유는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주전자 이 내부 안에는 내 존재감에 좀 위해를 경험하고 있구나. 위협을 내가 느끼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전자 뚜껑 안에는 무조건 존재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존재감이 떨어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아주 무한한 관계 욕구를 가지고 살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산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좀 긍정평가받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뭐 때로는 가족이나 살아가는 사이에는 사랑까지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욕구가 자꾸 충족이 잘 안 됩니다. 하나 둘씩 충족이 안 돼서 어떤 관계 욕구도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나는 뭐 버려진 인간, 뭐 쓰레기야.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내가 존재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가끔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영맘들이 직장 생활 하시다가 경력도 뭐 단절될 수밖에 없죠. 애를 낳고 이제 잠깐 휴직을 합니다. 그러면 화가 막 나는데 남편도 그렇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뭐 육아 스트레스인가? 있죠, 육아 스트레스. 하지만 본인도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애한테까지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건 내가 이러려고 애 낳은 거 아닌데. 근데 왜 이러죠? 아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존재감에 좀 위협을 경험하고 있구나. 어떤 걸까요? 내가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좀 내 존재가 좀 격상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었네. 지금 뭐 하고 있죠, 제가? 그게 지금 중단됐어요. 내가 복직해서 예전에 어떤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애도 이렇게 제대로 못 키우는데, 뭐 기타 등등.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요, 오히려 이 내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용기 있게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 때문에 화내는 것만 보고 뚜껑 갖고 자꾸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만 주변에 생기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 이렇게 화가 많이 늘었어? 뭐 남편도 난 너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 왜 이렇게 애한테 화를 내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화가 나잖아. 나는 네가 독박 누구 하는데 네가 해준 게 뭐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내가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내 자신이 되게 부끄러워. 자신이 없어졌어. 내 자신이 이제는 예전처럼 못할 것 같아. 이런 어떤 내면 현실을 꺼내놓는 게 굉장히 건강한 방식의 표현입니다. 예. 이러면 내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뚜껑 열 일이 좀 적어집니다. 시그널을 자꾸 보내기만 하면 어떡할까요? 시그널을 이제 알아차리고 내 내면을 누군가에 꺼내놔야지. 예. 남편한테 꺼내놓으면 참 좋겠죠. 남편이 자꾸 이렇게 토를 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애 다 키우고 이제 뭐 유치원만 가면 이제 그때부터 복직하라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속마음을 꺼내는데 다 담겨지는 느낌이 안 듭니다. 많은 정신분석 연구자들이 담아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꺼내놓으면 담아줘야 되는데 담아줘서 좀 독성도 빠지게끔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될 것 같아. 아유 그럼 당신 그런 마음 들 법해. 내가 생각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하냐고 토를 달고 부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부탁을 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내 속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듣고만 있어줄래? 부탁이야. 그냥 듣고만 있어줘. 라고 하면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남편이 얘기하려고 자기 얘기를 하시면 이게 웬일입니까? 막 눈물 나실 거예요. 얘기하시면서도. 그러면 남편도 듣고만 있다가 갑자기 눈물 흘리시고 크리넥스 건네주면서 미안하다고 안아주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거 꼭 한번. 뭐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어요. 물론 뭐 편애하실 부모님 안 계시겠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오빠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화만 냈죠 그동안 사실은. 근데 내 존재감 한번 꺼내보시고 엄마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줄 수 있어? 내가 가정에서도 늘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밀리고 친구들에게도 내가 정말 인기도 좀 많고 싶은데 친구들도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가 참 내 자신이 비참해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 집안에서도 내가 그런 존재인 것 같고 밖에 나가도 그래. 아마 요거를 잘 전달하면 눈물 나고 아마 펑펑 우실 수도 있어. 어머님도 뭐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듣고 있어 주세요. 토달지 마시고 내가 솔직한 내 이야기를 용기 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뭐 좋은 어떤 치유의 순간을 맞이하실 수도 있고 어머님도 그랬구나 몰랐어 우리 딸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화가 많은 사람들의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화가 많은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뭐 명령도 할 수 있고 제가 지시를 내릴 때는 하급자야. 그다음에 상급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하급자 먼저 얘기해 볼게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그널이라고.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갑자기 발생한 어떤 분노, 요건 이제 분노 발작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이게 급발진하는 분노는 요거는 내가 그게 무조건 지적할 상이에요. 너 그 분노 없애. 그 문제야. 이게 지적할 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시그널이구나. 마치 뚜껑 같은 시그널이구나. 그러면 이제 어떡하죠? 안으로 들어가야죠. 주전자 뚜껑이 열린다고 해서 주전자 뚜껑한테 너 왜 열리냐고 뚜껑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땡큐, 고마워. 그런 다음에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그게 실제 우리가 뭐 핵심이니까. 보리차가 있든 뭐 인삼차가 있든. 그러니까 존재감을 상승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급자라 그러면 존재감을 어떻게 상승시켜줘? 이 인간이 워낙 존재감이 낮은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실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기업에서 뭐 교육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전 이제 소속된 대학에서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뭐 10주, 12주, 뭐 13주 이렇게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첫 주랑 마지막 주를 해요. 그러면 석 달 동안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렇게 급발진하는 화가 갑자기 늘어난 하급자 팀원을 제가 한번 변화시켜 보는데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보시려고 합니다. 근데 좀 유치하고 간단한 방법인데 이제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면 뭔데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뭐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씨 그런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래요. 왜냐면 칭찬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칭찬할 게 없대요. 아니 교수님 칭찬할 게 있어야죠. 그 친구 보면 막 화가 나는데 저 승질만 내고 도대체 회사를 왜 다니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칭찬하는 법도. 그래서 제가 칭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2단계, 3단계까지 얘기도 안 해요. 1단계만 하시면 돼요. 1단계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1단계는 그 사람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뭐 인정도 할 필요 없어. 그럼 뭘 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지품을 칭찬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너무 자주 하면 좀 이렇게 티가 나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합니다. 지나가다가 정말 화 가끔 내고 이제 막 성과가 안 좋은 직원한테 너 안경 되게 멋있다. 안경 칭찬을 한 거. 일주일에 한 번. 부작용도 있어. 왜 남의 안경 갖고 그러세요? 또 이럴 수도 있어. 넘어가.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너 되게 자켓 멋있다. 자켓 어디서 샀냐? 너 자켓 갖고. 그다음에 뭐 할까요? 혁대 멋있다. 뭐 혁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한 13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보고를 시켜요. 다 하신 분들, 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나오면요. 거의 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직원이요. 갑자기 이상해졌대. 막 승질내고 트러블 막 메이커였는데, 관계가 막 좋아졌대요. 심지어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요. 제가 그걸 내가 어떻게, 모르는, 뭐 본인이 한 건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한 얘기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교수님이 시킨 대로 소지품만 그냥 칭찬했대. 근데 소지품 칭찬 있잖아요. 한 달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지품이 다 떨어져. 맨날 뭐 다른 옷 입고 와서 다른 옷 할 수도 없고, 맨날 옷 했으면 좀 딴 거 해야 되는데, 안경도 했고, 뭐, 볼펜도 했고, 할 게 없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두 번째 달부터는, 이 친구가 옛날에 잘했던 게 기억나더래요. 다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뭐, 옛날엔 네가 좀 웃기는 얘기 되게 잘했는데.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더 이래. 근데 아니야, 기억난다, 야. 그런데. 이건 저절로, 뭐 찾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래요. 그렇다고 갑자기, 이 친구가 그렇게 막 뚜껑 열리고 막 승질 내고 막 회의 시간에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래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 팀원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괜찮은 존재네? 라고 존재감이 살짝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뚜껑 열릴 일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왜 존재감이 올라갔을까요? 내가 완전 쓰레기인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나 뭐 안 좋아하고 다 뭐 지적만 하고 비난만 하는데, 내 안경 얘기도 하시고, 내 재킷 얘기도 하시고, 팀장님 나 좋아하시나? 관심이 있으신가? 여기 살짝 좀 헷갈려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두 번째부터는 뭐 내가 뭐 농담도 옛날에 잘했다고 그러고 옛날에 뭐 하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발톱도 아닌데 그걸 뭐 기억난다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시고 뭐야?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렇게 우리 팀 내에서 버려진 존재는 아닌가 봐? 라고 내가 살짝 존재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화가 많은 이제 하급자를 한번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화가 많은 상급자입니다. 이건 참 어려워요. 무조건 이제 법칙은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맨날 만나는 팀장님인데 어떻게 거리를 둬? 뭐 그때 부르는데 안 가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죠. 저는 이제 마음의 거리를 얘기해요. 심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거리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인용을 자주 하는데 왜 미움받을 용기에서 인용됐던 심리학자 아들러의 과제 분리 이걸 한번 잘 공부해 보시라.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상급자의 평가는 상급자의 과제예요. 상급자가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나만 싫어한다?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이 자신의 과제를 그렇게밖에는 못 해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내 과제와는 분리된 거예요. 그걸 이제 아들러는 과제 분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과제는 내가 따로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마음의 거리두기. 그 사람이 평가와 내가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썩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게 왜 생겼는 줄 아세요? 어느 이동통신 회사의 콜센터 직원이 너무 그냥 악성 민원, 막 전화해서 막 쌍욕하고 막 욕을 하니까 이걸 막 참아내다가 이게 이제 법 생기기 전이에요. 그러면 끝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리 쌍욕을 해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끊어야 돼. 그럼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겠죠. 나는 바본가? 나한테 쌍욕하고 막 2년 전에 하는데 내가 사랑합니다? 바보 아니야? 라고 해서 결국 과제 분리를 못 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바보 같은 X라고 한 거를 내가 그대로 이어서 나는 바보 같은 X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성심과를 다녀요. 우울증 치료를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이동통신사와 소송에 승소하는 일이 생깁니다. 700여만 원의 의료비를 보상받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생겼거든요. 결국은 이분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신과 약을 계속 먹으면 될까요? 언제 평생 드실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제를 분리하셔야죠. 그 알지도 못하는 뭐 술 먹고 전화했는지 뭐 아니면 뭐 정말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한 평가의 그 과제를 내가 그냥 내 과제를 그냥 삼아 버린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무조건 심리 상담 받으셔야죠. 예, 그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제일 처음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셔야 돼요. 내 존재가 그냥 확인되는 사람. 야, 네가 왜 바보야? 그 인간이 바보야. 네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막 눈물이 나실 거예요. 네.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과제가 분리됩니다. 아, 그래. 그 사람이 미친 응? 도라이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하고 그렇지.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라고 하면 내 과제가 절대로 상대방의 나를 뭐 바보 같은 X라고 얘기한 것과 겹치지 않겠죠. 섞이지 않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계세요. 내 주변에는 그렇게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확인시켜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 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생활대 가시면 뭐 약만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 대신 심리상담사를 찾아오면, 저 같은 심리상담사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주변의 이상한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고, 여러분의 어떤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스스로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이신 거예요.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이런 심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 지원도 해줍니다. 그걸 뭐 800일까지는 뭐 상담을 뭐 내 소득에 따라서 뭐 거의 돈을 안 내고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뭐 자기 지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좋은 상담사 찾아가지고 이런 어떤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상급자와 어려움이 있으면 과제를 잘 분리하시고 과제를 분리하기 위해서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시고 심리 상담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뭐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주 오손도손 살고 싶은 똑같은 우리 한민족인데 지금 요즘에 좀 서로 갈등도 심하고 뭐 계층 간 갈등도 있지만 최근에는 뭐 젠더 갈등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부터 잘 스스로 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좀 변화하는 일들이 생기면 주변이 변화야 내가 변하는 일도 있겠지만 나부터 마음이 건강해지고 따뜻해진다면 우리 주변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도 좀 더 따뜻해지고 관계로 풍성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